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변했죠.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은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고 있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1년, 현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오늘 딱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재 유행 상황도 짚어볼 텐데요. 대유행은 앞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1차, 2차 그리고 3차 이렇게 걸쳐서 현재도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유행 추이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욱 교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유행은 아무도 모르는 첫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었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 참고서적이라고 하죠. 레퍼런스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2015년과 2018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방책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된 질병관리본부로 승격이 되고 인력이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준비가 돼 있었고 또 우리가 PCR,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PCR의 검사 표준 방법도 2019년 12월에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1차 유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 덕분이라고 할까요? 덥고 습하고 우리가 시원하고 건조한 그런 에어컨이 돼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가 체외에서 확산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 소멸 될 수 있었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작년 우리 2020년 여름을 지나면서 2020년 겨울을 보냈던 남반구의 남미 상황 등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했고 또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과 시스템, 역학조사관 간의 인력 보충들이 얘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3차 유행 전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였지만 병상 대기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나 또는 그 외에도 치명률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차는 진행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이 더 낫다 또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개체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고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하고 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2년 겨울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습 또는 2022년에는 다시 유행하지 않도록 준비되는 어떻게 보면 3차 유행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2년의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지난 1년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현 상황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각 직종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밝혀졌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 선언을 하게 되면 국가 신의도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2.5 플러스 알파의 신의 한 수라고도 불리는 5인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산세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확진자가 좀 많았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갑자기 우리 2020년 11월 말 12월 초처럼 올라갈 가능성은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량이 증가하고 사람이 모이고 4명 이내로 모여서 설을 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잘 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시작할 2월 말 3월 초 정도 되면은 3차 유행을 보내면서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들을 모셔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도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라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1년을 조금 되돌아보고 현 상황,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 나온 확진자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우리 K-방역에 대한 성과도 있었을 거고요. K-방역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서 설명을 주실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시면 그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우리 K-방역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구분해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과를 더 축혀 올려드리고 싶어서 아쉬운 점부터 먼저 얘기를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 이런 분야였어요. 물론 재난지원금이 3차까지 걸쳐서 지급이 됐지만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이런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또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둘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평소에 한국 사회에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피해에 좀 맞게 대응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첫 번째로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 정책에서 뭐 2.5단계가 맞느냐 3단계가 맞느냐 이걸 떠나서 확실한 것은 좀 묶을 때는 천천히 묶고 풀 때는 빨리 풀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의료 공공성인데 2차 대유행하고 3차 대유행 사이에 어떤 그 가용 병상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근데 또 거꾸로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이 액면으로만 놓고 보면 공공 영역의 의료가 작게 느껴지는데,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근데 민간 의료 쪽의 공공성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의 사적 영역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의료진들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한편으로는 의료 공공성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K-방역의 성과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키트라든지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대단히 창의적인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이제 시민들의 자발성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개인을 강력하게 예속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서로가, 물론 시민들이 평소에는 정부 비판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결정적일 때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 서로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했다는 것이고, 뭐 거리두기 몇 단계 또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1년을 개괄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민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그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용이 안정돼 있는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이제 상업적인 피해를 가장 크게 그렇게 겪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코로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특수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 특수한 국면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들이 또 가감없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위태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존도도 높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굉장히 좀 가장 안타까운 그런 피해들이 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층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이 상황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진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더라도 사회경제적인 상처는 굉장히 깊게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될 것이고, 코로나19가 점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풍토병이 될 것이다. 감기 이하의 질병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풍토병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의 한계랄까요? 이런 풍토를 개선하는 이런 계기가 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제적 일상적 변화들이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런 상처들이 좀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아까 아쉽다는 부분을 짚어 주시면서 그 재정 정책 뭐 이런 또 방역 정책 중에는 뭐 단계 조정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 자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3단계 됐던 게 5단계 되고 지금 뭐 플러스 알파에다가 예를 들면 5명 미만이거나 이렇게 모이는 조치는 보면 3단계 거의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선을 겪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계 구분을 이제는 좀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이제 1년째 되는 날이니까 혹시 여기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좀 단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좀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신호입니다. 신호 단계는 간결성과 상징성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1.5라든지 2.5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1, 2, 3, 4. 우리가 보통 4지선다나 5지선다로 대입을 시험 봤던 사람들, 저는 4지선다로 대입 시험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징성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구분의 숫자, 그리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큰 틀의 우리가 활동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경제 사정과 환자 발생에 따른 그런 지침이 나눠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부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단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 중앙정부에서 올리지 않고 늘어지면서 그런 특수 재난 사항이 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큰 틀에서의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의 행정적 지원,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면 지사님 명의로 해서 특정 병원, 폐원한 병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변경하면서 전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원활히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뭐 제가 아주 짧은 소견으로 연구해본 바로는 예. 단계를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명확한 신호를 주고 단계에 따른 큰 국가적 지침이 각 지자체의 행정 지침으로서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세세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환자가 잘 오지 않는 중소형 병원들을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중증 환자를 위한 투석센터 등으로 변경 또는 중증 요양 환자들이 실제로 요양병원도 훌륭한 병원이지만 우리가 생소한 단어였던 뭐 에크모, 체외 순환기라든지 인공순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부가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군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게 군대는 표시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표시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신속하게 즉 공공적인 부분에서의 의료는 표시가 안 나는 게 맞지만 그것이 민간 분야를 공공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폐원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행정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서 바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2022년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병상 부족이라든지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우리는 이제 3차 유행을 지나는 중인데 유행을 거듭하면 할수록 의료진들이 느끼는 그 피로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또 진료소에 가서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좀 남다르시게 느낄 것 같아요. 우선 잘 모를 때 사실 가장 감사하는 거는 현장에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 기준인데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무 행정 및 기타 환자분들 직접 그리고 문에서 문진 직접 하시는 모든 직원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하신 교수님들도 물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차 유행부터 2차 유행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일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나서 2차 유행이 지나가고 이제 잦아든 다음부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정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빠지라고 고위험군이 돼서 젊은 선생님들이 하시고 저는 나왔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투입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공의료 분야에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의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간호사 선생님이 부족한 게 아니냐. 실제로 장롱면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운전면허 중에서도. 그것처럼 간호사 선생님들이 면허를 따시고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왜 안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지를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알게 된다면 반대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의료인들은 넉넉하다고 그러고 실제로 느끼신 분들은 부족하다고 하는 그 갭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요번에 좀 더 분석을 하게 된다 하면 공공성을 느끼는 의료 인력의 확보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특히 최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분들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구에서 1차 유행 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디읒 의료원이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제 기억이 맞자면 서쪽에 있는 시장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의료원이고 믿음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열어서 환자를 받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보면요. 코로나 환자를 받았던 병원이라고 그 훌륭한 의료진들 계시고 예. 희생을 했는데 외래 방문율이나 실제로 병상 회전율이 50% 미만입니다. 왠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적자가 굉장히 컸는데 얼마나 보생이 진행됐는지는 예. 제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 그 적자폭이 메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더 열어서 들어주시고 예.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병원을 열어서 운영을 갖다 했던 부분들이 보상이 진행되면서 백신에 대한 예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의료진들도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라와 국민이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한번 우리가 마음 상처를 받았던 게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다가 마치 의료 집단 이기주의로 잠깐 빚어졌던 일이 작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있었거든요. 저희는 국민을 떠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적 차원과 국민분들의 이해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많은 손해를 받고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들어본 것처럼 사실 의료진들의 헌신이나 노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감소세로 접어들기 힘들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마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병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 가용 병상 확충에 따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재정 얘기를 계속했지만 돈입니다. 우리가 그냥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K방역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것이 의료진들의 헌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진실은 인력 갈아넣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비단 의료 영역, 보건 영역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한계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결국에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들이는 것.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코로나19가 올해 내로 극복이 되기를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병은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나서 또 다시 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태세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할 때는 결국에는 정부 그리고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은 재정과 정책을 투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나서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숙제가 이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감염 사례 보면 집단 감염보다 주로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직장 동료 뭐 이분들 만나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엔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어제 이제 저희 대담 시간을 통해서 내긴 했습니다만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집단 감염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 지인 간 감염이 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거꾸로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족 간에도 뭐 집안에서 가까이 접촉을 피한다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거나 좀 식사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방역에 도움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될까 이런 네.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사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집 밖에서의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최대한 덜 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글쎄요. 다른 방법보다는 결국에는 거리두기라는 이 방역 방침을 좀 지켜나가는 것,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상인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기는 했는데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위,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고 또 얼마 전에 카페라든지 헬스장 이쪽에서는 사실상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올해 설 연휴까지는 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추석이라든지 그때처럼 명절날 이동도 자제할 필요가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올해 9월에 있을 추석이나 혹은 내년의 설을 위해서라도 그때 예년의 설처럼 명절처럼 그렇게 쇠기 위해서라도 이번 설까지는 좀 거리두기라든지 또 이동 제한, 자제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 계획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료진을 확보하고 맞을 장소라든지 뭐 인프라 구축 같은 게 지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 해외 국가에서는 물량을 확보는 했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실제로 물량이 발표,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시정을 하시는 분이 발표한 내용보다 적게 확보가 됐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콜드체인, 냉동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나타났잖아요. 정윤경 청장의 발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전국에 250개 정도의 이런 냉동 유통을 준비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 냉장고 같은 것을 이미 발주했다. 나라장터라는 걸 통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진행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이 우리가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제 오늘 얘기됐던 노바백스라고 하는 것은 비형간염 예방접종. 아마 여기 지금 여기 대담에 앉아있는 네 분 다 저를 포함해서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다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또 사시는 외국인 분들도 대부분 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예.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거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3상의 결과만 기다리는 노바백스도 2천만 명분이 추가로 지금 도입 예정이 나왔죠. 그렇다면 유통 과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형간염 예방접종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2월 말 3월 초에 시작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모델일 텐데요. 예. 이거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만들어진 방식과 같고 유통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작년에 이런 냉동 유통 과정에 따라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고령층에서의 자연 사망 비율과 예방접종 진행되는 비율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그래서 늦춰졌죠. 즉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냉동 과정은 아스트라 모델보다 모더나나 화이자 모델을 위한 건데 그건 도입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각 시도별로 있는 의료원 중심 또는 각 시도별로 있는 각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배구장, 실내 배구장 같은 것 접근성도 좋고 예. 주차 시설도 돼 있고 그런 것을 임시 예방 접종 센터로 변형할 수 있는 그렇게 지정이 되고 하려면 고소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한 4, 5, 5월부터 진행하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처음 예방접종 진행하는 부분은 이 처음에 이 예방접종 쇼크를 막기 위해서 대형으로 진행되지만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동네 의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병의료 기원제에 크게 그걸 국가기관에서 검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약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앱 같은 게 개발돼서 미리 예약하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좀 순차적이고 또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백신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뭐 매번 강조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해서 이게 해외에서는 고령자들이 특히 이제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국민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우선은 2020년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사망자와 출생자의 변동이 나타났던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이 태어난 아이들보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많았어요. 즉 자연 감소분이 시작되는 해였거든요.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다를 별도로 놓고 그걸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매년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연관성과 예방접종의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가속화됐다라고 평가하기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웨덴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 모델 자체가 이 mRNA 방식인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거기 들어가는 이 유전자 코드를 싸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고령층의 예방접종은 몇몇 나라는 젊은 사람부터 예방접종을 먼저 하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위험군 예방접종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 내기 위해서 무조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은 자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이후에 관찰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 또는 그것을 예방접종 이후에 관찰할 수 있는 관찰시설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 3일 정도 의료시설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출산 후 쇼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산후조리원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예방접종 후 관찰할 수 있는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시설 또는 자원봉사 시스템들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유명을 달리하실 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예방접종 때문에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집단 감염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을 맡고 있는 교정 공무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이제 확진 판정이 났는데 바로 옆에서 호송을 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근데 참고로 그 확진된 직원분은 마스크를 당시에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였는데 마침 이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당분간 외부 병원으로 격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잠복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변화라든가 또 뭐 검사가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확진 가능성에 따른 그런 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부 병원에서 격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당연한 조치인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남시 사례 하나만 다루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모란 종합시장,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찾는 시장이죠. 모란 종합시장에 있는 음식점을 이제 한 분이 방문을 했는데 처음 확진되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식당 주인도 확진 판정 받고 다른 방문자도 또 확진 판정 받고 또 그 인접한 가게 두 곳에 방문객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내가 최근에 모란시장을 다녀왔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제가 다녔던 학교 옆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거든요. 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학생 먹어봐. 정말 정이 넘치고 말씀도 많고 또 그런 재래시장의 특성상 거기 계신 상인분들 거기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밀접 접촉 중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식집을 못 갔는데 실제로 생활 반경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큰 대형 쇼핑몰인 경우에는
쇼핑몰이 하나의 돔 형태로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각각 상점에 계신 분들이 밀접 접촉하기보다는 그냥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가족 관계거나 친척의 가능성이 적죠. 하지만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한 가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방역을 그 바로 시장에선 지키시지만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또는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래시장에서 이런 발병 사례가 있었을 때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청년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바로 인근에 보니까 2군데 임시 선별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예. 방문하셔서 빠르게 임시 선별을 방문하셔서 가능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검사를 진행하실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5일에 방문한 뒤에 이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선별 진료소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1년에 대한 정리와 함께 현재까지 상황도 짚어봤네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